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자들과 그리고 이제 신경중재 치료를 같이 맡고 있는 신경과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와 의학 채널 이제 비욘디와 함께하여 뇌졸중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의 시간을 맡게 되었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뇌혈관 건강검진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뇌혈관 관련된 건강검진 항목들이 뭐 MRI, MRA, CT, 경동맥 초음파, 뇌혈류 초음파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검사들이 어떤 걸 보고자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서 또 결과가 나왔을 때 후속 진료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는 창은 이제 그 보람의 서울특별시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보람의 병원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들이고,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종합 건강검진에는 특별히 뇌혈관을 본다거나 목혈관을 본다거나 하는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정밀 검사로서 여기 보시면 뇌 항목에는 앞서 했던 종합 검진에다가 뇌 MRI나 MRA를 포함하거나, 보시면 경동맥 MRA를 같이 찍는다, 이런 항목들을 시행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걸로 경동맥 혈관을 보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한다, 이렇게 뇌혈관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경동맥의 두께나 경화도를 파악한다,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저희가 이제 외래에 많은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옵니다. 특히 뭐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연말이라던가 아니면 연초에 실제 결과들을 이제 문자로 먼저 요즘엔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편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두꺼운 결과지가 있고 끄트머리에는 이제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령 이제 내 MRI를 찍었더니 백질 허혈 변화가 있다, 경동맥을 찍었더니 경동맥 경화반이 발견됐다, 그리고 뇌혈관 협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걱정에 앞서는 게 당연할 거고, 특히나 요즘에는 교육이 잘 됐기 때문이지만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쓰러지는 건 아닌지, 뇌경색이 오는지 중풍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과지 말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공포는 더 심해져서 밤잠 실제 설치고 온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죠. 걱정 가득한 채 이제 외래에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은 또 안심을 시켜드리고 혹은 또 이제 가이드 시키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강검진의 결과는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병을 확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첫 병의 첫걸음 혹은 이제 병의 그 진행 과정을 이제 처음 그 기본적인 거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선고가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내비게이션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뇌혈관의 검사가 이제 뭐 크게 네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건강검진에서 좀 쓰이는 것들로 살펴보면 경동맥 초음파 제일 많이 하는 거고, 이 경이 이제 목동맥이니까 영어로는 뭐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초음파를 사용해서 목동맥의 형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혈류 속도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가 될 거고, 그리고 뇌혈류 초음파 앞서 제일 처음에 그 보람의 병원에서 했던 항목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뇌혈류 초음파를 실제 검진해서 활용을 하시는 병원들도 있는데, 뇌혈류 초음파는 이제 이름대로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뇌혈관 쪽, 이번에는 경동맥이 아니라 머리 안쪽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층 촬영 얘기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 뇌를 이제 절단면을 보게 되는 건데, CT랑 MRI를 해서 뇌 단면을 시각화시키는 게 될 거고, 그리고 혈관을 보는 거, 이거는 이제 뇌 실지를 그냥 단면을 찍는 거라면, 혈관을 보는 것은 CT를 이용하면 CTA, MRI를 이용하면 MRA라고 부르면서 혈관을 시각화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뇌혈관에 대해서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찝으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목혈관을 거쳐서 머리로 피가 가게 됩니다. 목에서 올라가는 혈관은 이제 크게 4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 4, 12, 8이라고 여기 숫자가 되어 있는데, 좌우에 2개씩 해서 4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양쪽 굵은 게
우리 이제 목에 있다고 해서 뭐 목동맥 혹은 경동맥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될 거고, 양쪽 여기 만져지는 실제 우리 영화 같은 데서만 봐도 환자분들 의식 없을 때 이제 맥박 만져지는 부위가 요 맥박을 체크하는 부위가 이 부위가 될 거고, 뒤쪽에 두 개 또 비교적 이 목동맥보다는 조금 작은 혈관이 척추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관이 척추동맥이라 불리는 이유는 혈관이 올라가면서 척추뼈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척추동맥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혈관은 이제 제가 요거를 그린 게 요 큰 동그라미가 우리 두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턱 있는 데쯤에서 목동맥은 두 개로 갈라져서 다시 머리 바깥쪽으로 가는 두피나 얼굴을 담당하는 바깥쪽으로 가는 외경동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내경동맥이 있고, 척추동맥은 이제 척추동맥이 다시 상부에 올라가면서 이 기저동맥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였던 혈관은 여기서는 3개가 됐다가 다시 머리 안에서는 여러 개로 갈라진다. 뭐 이걸 다 외우자고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후에도 목혈관을 보고 머리혈관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일단은 하나씩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뇌혈류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앞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머리 안의 혈관의 속도를 잰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초음파 장치를 측두엽에서 하거나 아니면 사실 눈에서도 재기도 하고 목에서도 재고 머리 뒤에서도 재면서 이런 식으로 파형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게 도플러라는 거를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TCD의 D가 도플러인데, 우리 차 사이렌 소리가 119 사이렌 소리가 차가 멀어지면서 웽웽웽 이렇게 소리가 달리 들리는 거를 도플러 원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속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좁은 쪽에서 예를 들어 빨리 피가 가게 되면 속도 그거에 대한 소리가 달라지고, 또 느리게 된 쪽에서는 소리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형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이런 결과지는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게 됩니다. 물론 숫자와 함께 옆에 파형을,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제 뭐 속도가 얼마가 나오고 평균치는 얼마가 나오고 최고치는 얼마가 나온다, 이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요거는 이제 파형은 이 숫자랑 거의 동등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치는 이렇게 되고 평균은 이 연저리가 될 거고 최저치는 이렇게 된다. 요런 파형과 숫자의 조합으로 보게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뇌혈관의 모양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의 원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가 이제 제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비유를 쓰는데, 우리 호수에 물줄기를 멀리 보내고 빨리 보내려고 하면 앞에 입구를 이렇게 좁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속은 흐르는 물 같은 거는 속도가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렇게 뾰족 빨라지게 됩니다. 뾰족하다는 말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고, 근데 한편으로 아주 심하게 좁아지면 점점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적당히 좁혀면 물이 더 빨리 날아가겠지만은 꽉 막아버리면 결국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텐데, 도리어 이제 협착이 너무 심해지고 폐색이 되면 다시금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혈류 모양을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속도를 측정하는 걸 통해서 어디가 좁아졌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고, 앞서 결과 직접 보신 것처럼 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저항지수라고 해서 높은 것 낮은 거를 계산식을 통해서 저항지수, 박동지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검사는 이제 실제로 해석하는 데는 유의한 많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을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생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연령, 성별 이런 거 빈혈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속도가 정상적으로도 빨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양쪽 혈류 차이가 나는 것들이 실제 호흡하는 것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검사자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양쪽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부학적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초음파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병인지 아닌지는 좀 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고령이나 만성 고혈압, 심박출량 증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초음파 검사, 그러면 앞서 그런 검사는 왜 하느냐? 이제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술자가 어떤 걸 보겠다에 따라서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고, 다음번에는 실제 건강검진에서는 더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검사 중 하나인 경동맥 초음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제 초음파인데 이제 이름 그대로 경동맥을 보는 거고, 이제 교과서에는 또 이중 초음파, 경동맥 이중 초음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두 개의 도플러 초음파가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속도만 보는 거랑 달리 비모드라고 해서 화면을 혈관의 모양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건강검진 해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은 목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이쪽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나 살펴보는 검사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도 젤뿐만 아니라 모양도 같이 보는 검사다.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그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혈관이 하나가 됐다가 턱에서 두 개로 갈라진다고 했는데, 총경동맥이 있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실제 여기를 타겟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혈관은 쭉 다 있지만 초음파 특성상 머리 안은 이제 이 초음파는 머리 안쪽까지 잘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구간까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거기가 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협착이 혈관이 이렇게 갈라지는 쪽에서, 마치 강물이 갈라지는 쪽에서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이쪽에서 잘 좁아지고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관 벽이 뭐 좀 두꺼워졌다, 아니면 이게 뭐가 쌓이면서 이렇게 좁아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다 측정을 하면서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모드는 내혈관 초음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도를 재볼 수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속도가 빨라져 있으면 혈관이 유의하게 좁아져 있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장점인데 방사선 노출이 없는 검사고, 그리고 통증 같은 것도 거의 통증도 없고 안전한 검사가 되겠고, 비용도 다른 검사 CT나 MRI 이런 것보다는 저렴한 축에 속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혈류 변화 이런 것들도 돌려가면서 타겟을 잡아가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 측정하는 거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혈관벽이 두꺼워졌는지, 혈관벽이 또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찌꺼기 플라크가 쌓여 있는지, 혈관이 좁아졌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CT 얘기 많이 하는 뇌도 CT 검사가 있고 뇌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CT는 건강검진 항목에, 앞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라매 병원 건강검진 항목에는 머리 CT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CT는 뭐 활용도가 또 나름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검사도 있지만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니죠. 이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뇌를 어쨌든 마치 가로로 썰어 놓은 것처럼 단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검사고, CT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MRI랑 겹치는 것들이 많은데, CT에 거기서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아주 빨리 찍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쳤거나 응급 상황에서 최적화된 검사고, 이거는 특히 이제 보면 응급실에서 머리 증상으로 오면 거의 뭐 항상 찍는 검사 중 하나인데, 그럴 때 출혈이 잘 보이고, 또 뼈가, 외상에서는 특히 뼈가 잘 보이는 장점이 있을 거고, 비용도 MRI나 이런 검사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단점이 방사선 검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설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사용을 조금 신중해야 될 거고, MRI보다 작은 병변, 분명히 뭐 MRI가 비싼 만큼 작은 병변을 보는 검사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데, 뭐 많이들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출혈들, 이렇게 머리 안에 출혈이 생겼거나 동맥이 부푸른 게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거나, 둘 다 엄청나게 급격히 나빠지는 심각한 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 뇌종양, 뇌경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을 경우는 CT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뇌종양, 뇌경색이 정말 의심될 때는 MRI가 거의 필수적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뇌종양, 뇌경색은 CT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건강검진을 했을 때 CT를 찍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무증상성 소견들, 건강검진 증상이 있어서 찍은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 외래에 찾아오는 것들 중에 보면 CT에서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혹은 동맥경화든 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석회질이라는 게 찰 수 있습니다. 석회질이라는 거는 우리 뼈가 이제 석회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 뼈가 이런 하얗게 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석회질이 있으면 이렇게 뼈가 아닌데도 하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석회질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살펴보게 되는 거, CT 소견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혈관. 이제 요거는 조금 요거의 색깔만 좀 달리한 건데 혈관에 보면 정상적으로는 혈관의 석회질이 이제 젊은 나이에는 정상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으면 석회 변화가 있어서 혈관에 이렇게 뼈처럼 마치 하얗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RI 검사입니다. MRI는 이제 그 정말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위험 인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응급실에 와야 될 증상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실제 두통도 너무 잦아서 이제 그런 걸 검사를 건강검진 차원에서 해봐야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큰 검사로서 많이들 하고 오시는 검사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름 자기 공명 영상을 이제 MRI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자석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게 그 몸에 정말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물이 사실은 아주 강력한 자성에서는 자성에 끌립니다. 이제 우리 단순 자석에 물이 들러붙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주 강력한 자기장에서는 물 분자 혹은 그 안에 있는 수소 분자들이 자기장에 반응해서 에너지 값이 달라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뭐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어쨌든 다양한 물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또 그 물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보는 검사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식으로 뇌가 아주 정밀하게 앞서 CT랑 비교해 봐도 주름 하나하나 보이고 요렇게 색깔도 달리하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이제 이게 이런 게 MRI로 얻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가 높은 게 가장 이 MRI를 하는 이유 중 하나지만은 방사선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될 거고 다만 단점은 이제 찍는데 오래 걸린다. MRI 직접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짧은 검사를 해도 한 시퀀스를 할래도 5분 뭐 이렇게 찍고 그리고 전체적인 몇 가지 딱 단일 시퀀스만으로는 이제 요 한 장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얻고 요런 것들 얻고 하다 보면 시간이 수십 분이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소리도 쿵쿵쿵 들리고 MRI는 전신이 다 들어가거든요. 거의. CT는 이제 도넛처럼 생겨서 사실은 몸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MRI는 전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폐소공포증 환자들은 좀 힘들어한다.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면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석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전자장비나 금속장비 삽입물이 있을 경우는 검사가 조금 제한된다거나 해상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은 조금 더 드는 검사기는 하고 이제 혈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MRI를 우리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알아서 저희한테 올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MRI를 찍는 거냐, MRA를 찍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MRA는 앞서 MRI의 A, 혈관 조영술, 엔지오그래피가 혈관을 본다라는 뜻인데 MR을 통해서 혈관을 보겠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혈관이 지도처럼 그려집니다. 앞서 초음파 검사를 좀 설명드릴 때 혈관의 모양이 이제 완전히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혈관을 그대로 보는 거를 MRA 혹은 이따 보여드릴 CTA, 엔지오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MRI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게 앞서 방사선 노출도 없지만 조영제를 안 쓰고도 이런 혈관이 얻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면 혈관 안에 정맥을 통해서 물감을 집어넣고 그 물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검사가 고전적인 이제 혈관 조영술이 될 텐데 MRI는 이제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앞서 물분자의 특성을 보는 게 MRI라고 했기 때문에 흐르는 물분자의 이제 특성을 보면 조영제를 안 써도 이걸 얻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앞서 MRI랑 비슷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CT 혈관 조영술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항목이 아니지만 어떤 이제 앞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CTA를 찍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은 응급실에서 많이들 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CT랑 마찬가지로 빠르게 찍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MRA보다 더 선명하다고 하기보다는 꼭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혈관이 보다 더 선명하게 구해지는 건 맞고 빨리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실제 저희 급성 뇌경색 환자들이 응급실을 오면 꼭 찍게 되는 이제 정말 증상 생긴 지 몇 시간 안 된 뇌경색 환자들이 이 검사를 거의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건강검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시면 이제 MRA는 방사선을 안 쓰고 그다음에 조영제를 안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는 찍게 된다면 보통 MRA를 찍게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MRA만 찍는 게 아니라 MRI랑 CT랑은 해상도가 사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직의 정밀 단층이 필요할 때 같이 MRI, MRA는 물론 건강검진에서 따로 찍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특히 사실 대형 병원들은 같이 찍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필요할 때 MRA를 찍게 되겠고 CT 혈관 조영술은 그것보다는 응급 상황에서 정말 많이 찍힌다. 건강검진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 간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 뇌혈관 초음파 같은 경우는 혈류를 사진을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속도를 측정해서 속도가 빨라져 있으면 물줄 호수를 마치 좁힌 것처럼 여기에 병이 있을 수 있겠다.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보는 검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는 실제 동맥경화가 아주 초기에 오는 위치 중 하나인 곳에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까지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MRI, MRA는 조금 더 정말 깊은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뇌 단면을 더 깊게 보는 게 단층 촬영이 될 거고 혈관까지 보는 게 MR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각 검사들의 이상 소견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앞서 이제 MRI 결과지에서 어떤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이제 그 결과지를 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오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상 소견은 MRI상에서 백질의 변화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열공성 내경색이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뜨고 실제 뭐 주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얘기도 많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게 다 제가 뭐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뇌 구멍 뚫린 거 아니냐 아니면 나 벌써 내경색 온 거 아니냐 치매 걸리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백질 변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앞서 MRI에서 이제 회색을 뇌 전체가 회색으로 보이게 하는 어쨌든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얀 점들이 찍히는 거가 되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은 작은 혈관들의 노화의 흔적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병이냐 아니냐는 디테일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의사들도 단순히 이제 이게 있다 없다만 가지고 뭔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연령이나 여러 생리적인 환경을 다 고려해서 이걸 해석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추가 검사를 할지 보게 됩니다. 특히 뭐 나이 대비 정말 심하지 않는 백질 변화라고 한다면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게 뇌 주름살 같은 거기 때문에 판독지에는 당연히 판독지라는 거는 환자 영상 판독지라는 거는 환자를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건강검진은 이상 소견을 찝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령이신데 아주 경미한 백질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뇌 주름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안심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어쨌든 백질 했으니까 이게 뭔지 보면 너무 딥해질까 봐 걱정인데 일단은 백질하고 회질이라고 뇌 조직을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해부들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제 돌아가신 분들 해부가 있었겠죠. 해부에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지 못지만 뇌 껍질 부분이랑 그리고 중심에도 일부 부분 실제 약간 회색처럼 보이고 가운데는 새하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부분을 회질이라고 불렀고요. 안쪽 여기 가운데 부분의 하얀 부분을 하얗다고 백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서도 화이트 매터고 그레이 매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회질 혹은 피질이라고 부르는 쪽이 껍질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뇌는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신경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세포들도 있지만 채우고 있는 다른 세포들도 있지만 신경세포 주요한 세포 중에서 이렇게 본부가 되는 세포체가 있는 쪽이 이렇게 이거 진하게 회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 뇌 겉표면에서 이런 뇌의 핵들을 담당하는 주요 역할하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백질은 요 파이브 전선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요 하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전선 또 우리 코팅이 필요하듯이 코팅이 돼 있는 수초라는 게 있는데 요 성분이 지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질의 고신호라는 게 뭐냐? 백질의 고신호는 어쨌든 영어로는 화이트 매터 하이퍼 인텐시티라고 해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백질이 하얗게 보인다, 강하게 보인다라는 뜻이고 요거를 또 백질의 허혈 변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혈관 질환이라 부르기도 하고 분명히 진료를 받던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건강검진 항목의 결과지에 백질 고신호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백질 허혈 변화라 돼 있는 데도 있고 소혈관 질환이라고 돼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일부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혈관 질환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MRI를 봤더니 모드에 따라서 색깔은 달라지만 이 모드를 봤더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 뇌가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부위 중에서 이렇게 하얗게 밝게 고신호를 보이는 부분들이 이상이다 생각하는 거고, 이거 자체는 50대 이상에서는 이제 꽤 많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해야겠지만 꽤 흔하게 보이는 소견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때는 이제 좌우가 대칭적이냐 이제 보자고 하면서 좌우가 크게 대칭적이고 요 정도 톤의 색깔은 정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참고로 백질 변화는 뇌경색, 뇌종양 같이 이렇게 급성 병변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대칭적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물론 여기는 있는데 여긴 좀 덜하긴 하지만 여기도 어쨌든 있고 대칭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요 회색이 정상인데 하얗게 변했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파제카 그레이드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정도를 매기게 되고, 요거를 이제 사실은 러프한, 전문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러프한 기준입니다. 세 개로만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변에 요게 내실이라고 해서 뇌에 물이 차 있는 빈 공간인데, 요 내실 옆에 이렇게 하얗게 조금씩 변화가 왔죠. 요 내실 주변에 조금씩 변화가 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들이 조금씩 찍히기 시작하면 1단계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경미한 단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들이 좀 뭉치기 시작한다, 덩어리를 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2단계가 모더레이트 중등도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쭉쭉쭉 커져서 큰 형태를 좀 띈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앞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덩어리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연결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심하다, 중증도 혹은 심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아주 좋은 연구를 했었었는데, 앞서 지금 이제 사실은 용어를 중증도라고 하면 중증 질환이 된 것 같고, 마치 암으로 치면 벌써 말기암 환자인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해석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나 이런 다른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를 아주 작은 그림이라서 디테일하게 보실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 이제 젊은 나이에는 예를 들어서 50% 해도 이렇게 전혀 없어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다 하더라도 80% 아주 최저점이 아니라 80%, 90%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서, 나이가 먹으면 예를 들어서 75세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앞서 40, 50대로 치면 하위 말하자면 안 좋은 20%에 포함되는 사람이 그냥 중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혹은 다른 기저질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증도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돌이킬 수 없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해석은 또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소혈관 질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소혈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앞서 MRA에서 혹시 혈관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큰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큰 혈관들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혈관들이 여기도 있고 뒤쪽에도 작은 혈관들이 뻗어나가는데, 이렇게 큰 혈관이 아닌 거를 말 그대로 소혈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혈관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혈관들이 이제 이런 작은 혈관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쌓일 때 큰 혈관들은 크게 좁아지거나 문제를 안 일으킨다 하더라도 작은 혈관들이 노폐물이 쌓여서 막혀버리거나 시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화든 동맥경화든 이런 이유 때문에 작은 혈관 부분에 작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소혈관 질환이고,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백질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것도 소혈관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오게 될 수 있고, 소혈관이 이제 탁 막혀버리면 그쪽에 마치 저는 피부에 곰보 자국 나는 거랑 비슷하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빵꾸가 구멍이 나죠. 그래서 이름이 구멍이 난다고 열공이라고 부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 열공성 뇌경색이라, 혈관이 어쨌든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이 온 거기 때문에 증상은 비록 없었고 환자한테 크리티컬할지 안 할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뇌경색 흔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혈관 모양 같은데
뭔가 혈관이 차인 건 아니고 혈관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 그리고 미세출혈이라고 해서 이제 출혈이 붙어버리면 이것도 많이 놀라는 것 중 하나인데 혈관이 정말 빵 터져버린 건 아니지만 소혈관의 손상 때문에 그냥 적혈구 단위로 혹은 세포 단위로 피가 조금씩 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뇌혈관, 정확하게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혈관벽이 약해진 건데 그런 소견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저같이 이제 혈관 질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응급실에서 증상이 있어서 왔는데 작은 혈관이 이제 무증상으로 이렇게 생기고 지나간 게 아니라 급성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시면 저희한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치료하면 이게 없어지냐 물어보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생기고 지나간 흉터라고 할 수도 있고 세월의 흔적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치료 목적은 더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뇌경색이냐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급성 뇌경색은 아니죠. 물론 증상이 있어서 앞서 제가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급성 뇌경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당장 혈관이 막힌 응급사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강검진에서 나온 경우는 그동안 혈관이 고생했기 때문에 일종의 나이테 같은 거다, 주름살 같은 거다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만 젊은 나이인데 정도가 심하다거나 실제 환자분들이 다른 위험인자가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 비슷한 소견이어도 달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 혈관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혈관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매랑 관련이냐 치매가 걸리느냐 물어보면 일단은 제가 지금 다들 두 가지 약간씩 조금 다른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질에 걱정하시는 분한테는 백질 변화가 있다고 치매가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바로 당연히 뇌경색이 이게 바로 뇌경색이 아닌 것처럼 바로 치매는 아닌데 다만 나이 대비 너무 지금 당장 많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변화해서 빨리 늘어나고 있다면 분명히 이게 이제 인지 저하랑 위험성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백질 변화, 소혈관, 작은 혈관을 손상 일으키는 거 여러 가지 알려져 있지만 아주 강력한 거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약 꾸준히 다른 위험인자도 마찬가지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꾸준히 잘 복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혈압 관리에서 되게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집에서 혈압을 재보는 겁니다. 사실은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막상 혈압약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데도 혈압이 조절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서만 혈압이라는 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는 잘 조절되는데 막상 대부분은 또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집에서 혈압도 좀 재보시고 다른 위험인자도 기존에 없었다.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게 당뇨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관찰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백질 허혈 변화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둬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2, 3년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의사들이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생기는지겠죠. 어쨌든 뇌경색의 증상인 한쪽 마비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인지가 떨어지는지 보행이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상 변화도 예의주시할 필요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인자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동맥 검사를 했는데 경동맥에 플락이 껴있다, 동맥경화반이라는 거 부르는 게 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맥경화반이 뭐냐인데 동맥경화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부르는 용어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제 동맥경화라고 그 동맥경화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지고 보면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 동맥경화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죽상경화반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죽상은 죽이 그냥 죽처럼 끈적끈적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혈관에 쌓이는 게 기름때 같이 뭐 실제 끈적한 것도 있고 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죽같이 끌적끌적한 게 쌓이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름은 다양하게 부르는데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뿐만이 아니라 위험인자가 관리가 안 되면서 콜레스테롤이라던가 뭐 다른 지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또 추가적으로 염증 세포도 쌓이고 그 내피 세포도 쌓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들을 동맥경화성 변화라고 하고 앞서 이제 경화가 딱딱해진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은 점점 원래는
실제 우리 이런 것들 다 눌려지는 것처럼 말랑말랑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은 탄력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동맥경화에 변할 거고 그러면 어쨌든 건강 혈관은 젊을 때 어릴 때 아주 짱짱하고 아무것도 안 쌓여있고 말랑말랑하던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부피를 이게 내경을 좁히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것들이 터지면서 그 터졌을 때 안에 안 좋은 물질들, 염증 물질들이 노출되면서 피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상처가 나면 여기 피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혈관 내부에 일종의 말하자면 상처가 생겨서 피딱지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하고 이러면 머리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동맥경화파는 마치 수도관에 오래된 수도관 우리 물 꼭 배관 청소를 직접 안 해보더라도 우리 그 세면대에도 점점 뭐가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제거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콜레스테롤 포함해서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건강검진하는 40, 50대에 특별히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을 봤었을 때도 한 10%에서는 발견된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는 이제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증 세포들이 쌓이게 되고 오래되면 섬유질도 쌓이고 칼슘도 침착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비협착성 동맥경화반이라는 거는 혈관에 이제 뭐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내경 두께 우리 혈관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뭐가 좀 쌓였네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혈관이 물론 이제 아주 두꺼운 건 아니지만 초음파로 보게 되면 얇은 혈관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 벽이 이제 1mm 이하로 정상적으로 1mm가 안 되게 보이게 되는데 혈관 벽이 1mm 이상이다 싶으면 이렇게 딱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아 이게 뭔가 조금씩 쌓이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혈관벽이 두꺼워졌거나 쌓이게 되는 게 보이게 되는데 다만 혈관이 아직까지 그렇게 유의하게 좁아져 있지 않은 거를 협착 좁아지지는 않았는데 뭐가 쌓였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런 환자 같은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환자를 혈관 사진을 찍어보면 이쪽에 이제 살짝 마음의 눈을 보면 뭐가 쌓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크게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을 좁히지 않았기 때문에 혈류에 지금 당장 문제 일으키는 건 아니고 증상을 일으키진 않고요. 또 이 경우에 환자분들이 요즘에 목이 아픈데 아니면 머리가 좀 아픈데 그거랑 관련 있냐 물어보면 아 지금 환자분 혈류 상태랑 이런 거 지금 영향 주진 않는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증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하지만 주의는 필요하죠. 왜냐면 이거는 플락은 어쨌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플락가 이제 좁아지지 않더라도 그게 불안정한 플락 같은 경우는 실제 터지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경동맥 초음파로는 이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본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혈관은 앞서 목에서 4개가 있었고 머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더 심한 협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 심하게 된 거는 이제 혈관이 좁아진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정상 혈관인데 뭔가 많이 쌓이는 바람에 딱 봐도 지저분해 보이고 혈류 속도가 한 요 정도 돼야 정상일 텐데 뭔가 뚫듯이 아주 빨라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게 사실 심하고 요건 심하진 않는데 다른 환자지만은 MRI로 보면 혈관이 이런 식으로 짤록히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뒤쪽에 이런 혈관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이쪽이 좁아진 것을 통해서 협착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 경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서 환자도 무시할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때는 더욱더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지 생활 습관도 교정해야 될 거고 약물 치료가 필요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협착이 있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더 주기적으로 측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환자들 어떻게 치료할 거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죽상동맥경화증 위험인자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채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알고 있는 위험인자인데 크게 큰 덩어리를 좀 보면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콜레스테롤 얘기, 여기도 콜레스테롤 얘기, 여기도 콜레스테롤인 것 같은 고지혈증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경동맥 질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단순히 고지혈증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쌓이는 게 실제 기름때 성분들이 쌓이는 거는 여러 가지로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콜레스테롤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뭐 다른 위험 인자들 당연히 무시할 게 아니라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견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타틴이라고 해서 사실 이 약만 해도 이제 말씀드리려면 정말 많지만 어쨌든 스타틴을 통해서 이런 고지혈증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스타틴의 여러 다른 작용이 플라크 안정화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실제 연구에서 플라크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순히 기름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는 흉터 조직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쌓여서 딱딱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쌓이게 하는 거지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른 나이에는 이제 일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심하지 않다면 이제 약물로만 잘 치료할 수 있다. 평생 잘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봤는데 이게 빨리 커진다거나 아니면 실제 협착 정도가 50% 70%가 넘어간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정말 더 주의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지혈증 약 여러 가지로 있는데 대표적인 약인 건 스타틴이고 스타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환자들이 스타틴 부작용을 걱정하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스타틴 모든 약은 당연히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을 뭐 저희한테 말씀하셔야 되고 의사들도 다 부작용 걱정하면서 약을 처방합니다. 다만 그 명확하게 작용이 훨씬 더 나을 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는다 싶을 때 약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틴이 그만큼 사실은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약효가 좋은 그 적용증이 많다 보니까 많이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케이스나 호소하는 경우가 같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먼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부작용을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고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한테 꼭 상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혈관이 근데 50% 70% 이상 좁아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50% 이것도 3단계로 흔히 나누는데 조금 요거는 수치 자체는 약간 디베이트가 있지만 50%가 어쨌든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70%가 넘어가면 중증도라고 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실제 이런 정도도 물론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냐 이제 뇌경색 채널에서 뇌혈관 질환 채널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아니면 한쪽 눈은 아닌데 양쪽 눈으로 봤을 때 한쪽 시야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데 어지러우면서 걷지도 못할 정도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지속되면 이거 뇌경색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이 사실 워낙 짧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몇 번 반복됐는데도 지켜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정말 건강검진에서 떡하니 혈관 좁은데 그런 증상 몇 번 반복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정말 의사들은 아주 신경 써서 그 환자 이제 바로 입원해서 검사해보자 하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너무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성 협착이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무증상 협착 같은 경우는 경미하면 말할 것도 없고 꽤 50%가 넘다, 70%가 넘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무증상이었다면 1년에 뇌경색 재발률이 1, 2%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물로 이제 협착이 적으면 실제 재발률이 낮을 거고 이제 중증도라 70%라고 해도 약을 잘 썼을 때 증상이 없었으면 1, 2%밖에 재발을 안 하는데 증상이 그전에 있었던 사람은 약을 새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발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약을 좀 먹고 있었는데도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1년에 10% 이상에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치료라는 것 중 하나는 70% 이상 좁고 증상도 있다. 아니면 증상이 있으면서 50% 이상 좁다. 이러면 혈관을 이런 식으로 좁아졌던 혈관을 풍선으로 넓히고 이걸 풍선으로만 넓히면 혈관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철망으로 스텐트라고 부르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게 우리 풍선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이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스텐트가 사용하기 어렵다. 아니면 이게 아주 딱딱해서 넓어지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으면 여기서 째서
그 수술을 통해서 이걸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방금 계속 목혈관을 말씀드렸는데 머리 혈관이 좁다는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실제 이제 조금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혹은 이제 이게 유전적인 건지 생활 습관인지 정확하게 그 정답은 없지만 서양인 앞서 이제 우리 건강검진할 때 한 10%에서 동양인은 나온다고 그 목에서 좁아진 게 나온다고 했는데 서양인은 20%가 넘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동양인들은 머리 안에 혈관이 좁아진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데 환자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혈관이 굵고 짱짱하게 좋은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좁아지고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사실 확실히 병이긴 한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오게 될 경우는 원래 좁은 건 아닌지 아니면 위양성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MRI가 조영제를 안 써서 찍을 경우는 MRI 검사 특성상 이런 식으로 사실 실제로 혈관이 좁은 게 아닌데 이 시그널이 좀 그 신호가 약간 떨어져 있어서 마치 좁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물론 실제 좁은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양성으로는 우리 윌리스 고리라고 해서 사람 이름을 따서 뇌 정중앙에 이런 고리 형태의 이 혈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 혈관이 있거든요. 교통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서로 피 모자라면 도와준다거나 병이 생기면 도와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율이 적습니다. 보시면 이거 병은 아니고 선천적으로 요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약해진 게 아니라 원래 선천적으로 작아져 있거나 아니면 요 혈관이 선천적으로 작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병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추가적인 검사는 어떻게 하게 되냐? 앞서 이제 혈관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좁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좁은 것도 같고 이러면 그 앞서 건강검진을 할 때는 조영제를 안 쓰는 검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조영제를 사실 이거는 뭐 병은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조영제를 써서 찍어보면 좀 더 정도가 깨끗하게 정확도 높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조영제를 안 쓸 경우는 요 부분, 요 아랫부분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숨을 5분, 10분 가까이 이제 MRI 찍을 때 숨을 쉬면 이쪽 부분에 특히 이제 이런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영제를 이용해서 찍으면 좀 더 깔끔하게 얻어지게 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혈관에 많이 문제가 있겠다, 막혔다 이러면 관류 검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조영제를 쓰긴 하는데 조영제를 써서 이번엔 혈관을 더 깨끗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류가 떨어져 있는 여기 파랗게 나오는 저는 이제 일기도랑 비교하는데 이렇게 여기 정상적으로 피가 잘 가면 이렇게 파랗게 피가 잘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노랗게 초록색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에 정말 더 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직접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이 다리를 통해서 관을 머리 근처까지 집어넣어서 실시간으로 조영제를 뿌리면서 이렇게 혈관을 아주 디테일한 혈관까지 볼 수 있는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 거의 혈관을 99%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서 다른 혈류가 진짜 잘 통하는지도 보게 되고 다른 도와주는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병이 있는 환자들은 혈관이 큰 혈관 없고 근데 다른 식으로 도와주는 혈관들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환 예방하는 걸 조금 정리를 드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건강검진이 아니라 이제 뇌졸중에 대한 예방이기는 하고 미국에서 이제 일종의 쉽게 외우기 위해서 ABCD 혹은 ABCS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A는 아스피린 같은 약들, 아스피린뿐만이 아니라 피 물키는 약, 우리 피 물키는 약 아니면 뭐 항혈전제 아스피린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을 텐데 그 약은 건강검진 결과만 가지고 바로 처방하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다른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해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먹는 약은 아니고 필요한 뇌졸중이 한번 걸렸거나 아니면 심각한 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사랑 상의해서 처방하게 된다. 그리고 B는 혈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혈압 관리하라. 특히 혈압 이제 다른 위험 인자가 있으면 혈압을 좀 집에서 측정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C는 콜레스테롤, 특히 경동맥 질환, 대표적으로 기름때가 쌓이는 거, 머리 안쪽 혈관은 또 다른 위험, 고지혈증 외의 위험 인자도 많아서 단순히 고지혈증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동맥경화는
여러 가지 기전 중에서 기름때가 쌓이는 것도 있다. 그래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담배도 C로 시작하기 때문에 금연은 정말 꼭 필요하겠고, 특히 저희 환자들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질문은 많으신데 마지막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당연히 담배를 안 피실 줄 알고 담배 피시냐고 그래도 물어보면 담배를 피신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다른 거 걱정은 많고 약은 먹어야 되냐 물어보면서 담배를 피신다는 거는 마치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서 소화제를 찾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담배 꼭 끊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 이제 신경과 의사보다는 신경외과에서 주로 보는 거지만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이렇게 꽈리를 이루고 있다가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응급실 오시기 전에 40~50%가 돌아가실 수 있는 심각한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병을 모든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동맥류가 왜 생기는지도 사실은 완벽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력 중에서 지주막하출혈 이제 뇌출혈 중에서도 사실은 지주막하출혈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게 있거나 동맥류가 있는 가족력이 있다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후천적으로는 또 이제 혈압에 의해서 혈관벽이 늘어나는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 인자가 많으면서 두통도 좀 반복된다 이러면 한 번쯤은 이런 겁니다. 뭐 없는 동맥류를 너무 자주 검사할 필요 절대 없겠지만은 가족력이 있다거나 위험 인자가 있으면 한 번쯤은 체크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동맥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이제 크기랑 위치에 따라서 완전 다릅니다. 고위험, 크기가 크고 위치가 위험한 위치다라고 하면 실제로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을 해서 더 정밀 검사, 앞서 직접 혈관 조영술 같은 걸 해보자고 하실 거고요. 위험도가 낮은 위치에 작게 있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1~2년 뒤에 찍어보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 예시, 정말 저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이제 짧게 예시 보겠습니다. 이제 50세 남성이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동맥경화 반이 있다고 했고, 판독지에는 대략 이제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맥경화 판이 있다 이런 판독지를 가져오셨는데 이제 제 환자 케이스는 인터넷을 이용했거든요. 이제 혈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크게 혈류를 많이 좁힐 정도는 분명히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 다른 거 뭐 가지고 계세요? 건강검진 차트도 보면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 얘기 들었고, 당뇨랑 고지혈증은 없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건강검진에서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143입니다. 근데 딱 이번 시간에 메인 토픽은 아니지만 LDL 143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이도 좀 더 젊다 이러면 LDL 143은 아직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으면 그 환자는 이제 실제 고지혈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낮춰야 됩니다. 정도에 따라서 뭐 100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70을 목표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거를 못해도 100 이하로는 사실 혈관 보는 입장에서 낮추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는 비슷하게 흡연 중이다라고 하면 담배 꼭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약을 시작을 하죠. 약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 부작용 없는지도 봐야 될 거고, 집에서 이제 혈압도 단순히 혈압 뭐 높나 안 높나 그러지 말고 집에서 혈압 좀 재우시고 혈압 노트 드릴 테니까 써오시라 말씀드리고, 이건 초음파로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뇌 MRI를 찍었더니 중등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죠. 중등도 백질 허혈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80세 여성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모더레이트, 시비어까지는 아니지만 모더레이트 화이트 매터 체인지가 있다고 돼 있고, 다행히도 큰 혈관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같이 들으셨네요. MRI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여쭤봤더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다 드시고 계시고요. LDL도 지금 잘 조절되고 있고 당화혈색소도 나이를 고려하고 하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이럴 때는 이거 중등도니까 심각해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물론 이제 인지 저하나 이런 거 물어보겠지만은 환자분 너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치매 활동도 다 잘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나이테 같은 겁니다. 환자분 어머님이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고 지금처럼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건강검진 이상 소견은 이제 미래에 우리 혈관 건강하게 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이 될 거고, 백질 변화는 제가 지금 가로에 했듯이 정상적이라면, 네, 좀 말이 헷갈리게 써졌네요. 정상적인 빠르지 않다면 뇌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령 대비 빠르다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라면 관리가 정말 필수적일 거고, 동맥경화는 이제 뇌혈관의
그 뇌혈관이 점점 이제 시작된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있다면 너무 아주 빨리 치료를 필요할 거고 협착 정도가 같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거 맞춰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은 최종 선고가 아니라 앞으로 내비게이션이고 진료 보기 전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사실 혈관 질환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 잘 나누면서 그리고 자기 상태에 맞게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시간을 분배를 좀 잘 못해서 제가 질문에 답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좋은 그 강의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도 그때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겠고요. 또 이제 다시 마지막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결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좋은 진료 받으셔서 앞으로 이제 본인 좋은 습관 기르는 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